다음은 경기 성남 수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 성남 수정구 출신 김태년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소비와 투자 모두 부진합니다. 특히 대의존도가 높은 수출은 7.4% 감소를 했고 수입도 12.1% 감소했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하는 것은 경제에 대단히 좋지 않은 신호 아니겠습니까? 무역 수지는 1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급기야 경제 성장률 1.4%라는 아주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 총리께서는 이 경제 성적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책 쪽에 굉장한 경험을 오랜 동안 해주신 우리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여건과 또 온 그 세계가 지정학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선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1.4%의 성장은 올해 들어서는 2.2%에서 2.3% 정도 성장을 함으로써 IMF가 얘기하는 소위 선진 그룹에 속한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성장으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성장이 낮아졌을 때 고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률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23년 작년 평균 69.2%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고 실업률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그 청년 실업에 대해서도 25세부터 29세까지는 역사상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해서 답변하시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정말 엄청난 고금리, 거의 중앙은행 금리로 봐도 미국은 거의 10배, 우리나라는 거의 한 3-4배가 오른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전체적인 경제 운영을 했다. 그런 차원에서는 위기를 극복했고 어느 정도의 성장을 기록했고 올해는 훨씬 좋은 성장을 기록할 거고 고용률은 역사상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경제 전문가로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총리님 말씀드리니까 지난번 어떤 경제장관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을 A-라고 평가한 그런 후보자가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총리도 인식을 같이 하시는 모양입니다. 우리 경제 성적표를 A라고 하면은 어떤 국민이 동의를 하면 어떤 경제 주체들이 그 인식을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 30년대에 1%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 몇 번입니까? 상당히 드문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올해 이제 드문 경우가 아니고 3% 기준 IMF 경제 위기 그리고 2008년도 9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 그리고 팬데믹 경제 위기 딱 3번밖에 없어요. 네, 1%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한 그러니까 적. 그랬어요. 이게 다 지금 3번이 다 지금 쇼크 때 아닙니까? 80년대. 근데 지난해에는 쇼크도 아니었는데 쇼크적 상황도 아니었는데 1%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이건요. 총리나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는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다면 쇼크라는 그 강도에서 보면 과거보다도 훨씬 강한 그러한 쇼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의 여력도 없죠. 금융의 여력도 없죠. 금리는 높아졌죠. 거기에 인플레이션은 일어나고 있죠. 지정학적 전쟁은 일어나가지고 물가는 계속 올랐죠. 그런 점을 의원님께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글로벌 복합이기 때문이다. 이유를 이렇게 대고 있는데 미국, 일본, 중국 주요 국 경제 성장률은 다 바닥 찍고 작년에 다 반등을 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장기 저성장 국가의 대표 국가였던 일본도 일본에게조차도 우리가 25년 만에 경제 성장률이 역전됐습니다. 이거 대단히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나라는 2.2%를 성장한 걸로 돼 있고 일본은 0.9%고 미국은 2.1%고 선진국 중에서 거의 가장 높은 그러한 올해는 다 전망치잖아. 이게 실현될지 안 될지도 그건 두고 봐야 할 일이고 우리 잠재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한국은행 추계치로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한 2% 정도 된다. 2% 남짓이죠. 2% 정도. 예, 그런데 작년에 이에 못 미치는 1.4%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잠재 성장률 추정치가 0.3%인데 1.7%의 경제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로 매해 이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을 비교를 해보면 대략 잠재 성장률과 비근한 성장률을 기록하거나 또는 상회하는 때로는 또 하회하는 그런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은 비슷하거나 웃도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작년에 2.0 정도 되는 잠재 성장률을 한참 못 미치는 실제 성장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경제 운영 잘못한 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의 차이는 그때 그 경제가 어떠한 여건하에 있고 거죠. 쇼크를 받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에는 그런 과거에 있었던 그런 쇼크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표를 받아들였을 때는 경제 주체들은 경제 정책 당국에서는 아주 겸허하게 현재 펼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재작년은 저희가 겪었던 쇼크 중에서 충격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10배가 오르는데 또 에너지 값이 10배씩 가스값이 뛰는데 거기에 충분한 재정이나 완화된 정책을 마음대로 펼 수 있는 과거 한 10년, 15년 정도처럼 말이죠. 그렇게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고용률이나 우리가 국제 수지에 있어서도 쓴 것보다는 번 것이 더 많은 경상수지에 350억 불 흑자를 이뤘다는 것은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선방한 경제 중에 하나다. 저는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총리의 말씀이 핑계처럼 들리냐면요. 우리 국민들이 듣기에 글로벌 경제 여건은 다 똑같았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유가의 문제랄지 물가의 문제랄지 금리의 문제랄지.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경제 성적표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총리의 말씀을 우리 국민들이 또는 경제 주체들이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하고 비교를 해주셨는데 일본은 작년 내내 가장 초완화된 금융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코로나 때 굉장한 이러한 그 금융을 많이 풀었고 재정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물가 안정에 대한 위협 때문에 그러한 큰 두 개의 안정화된 정책의 수단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쓰고 싶었죠, 정부로서는. 그러나 그것은 만약 우리가 그런 정책을 쓰면은 우리의 지속 가능한 이런 성장이 더 어려워진다는 판단에서 하지 못했다. 쉽게 할 수 있는 정책은 저희가 안 한 겁니다. 지금 식료품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물가 상승세가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사과 한 알에 10,000원 들어보셨습니까? 네, 텔레비에서 봤고요.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물가의 통계는 시장에 저희가 나가 보면 한 3개 대 2,000원, 3,000원 하는 사과도 있고 10,000원짜리 사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받는 그 AT에서 받는 것은 10개들은 그 후지 사과가 약 2만 한 6, 7천 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분명히 올랐습니다. 그러나 딴 가격들은 많이 안정이 돼서 지금 사과와 대파 이 정도가 지금 그 전체적인 작황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3분기부터 23년 2분기까지 4분기 연속 실질 소득이 감소를 했습니다. 3분기에도 겨우 0.2%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다중채무자가 무려 450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높고 그런데 실질 소득이 감소를 합니다. 민생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임금이 오릅니다만 작년, 재작년에 국제적인 그런 인플레 때문에 또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실질 임금이 줄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민생은 대단히 저는 어려웠다고 대단히 생각합니다. 어렵죠. 네.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펴왔고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민생 토론에도 그러한 시각에서 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어려움은 있지만 거시적으로 민생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재정의 건전성의 범위 내에서 지원도 늘리고 또 물가도 최대한 그 생필품이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금리 부담에 대해서도 완화 대책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에너지 값을 비롯해서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절대로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생이 정말 어려운데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이 어려운 민생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고 있지 않다. 이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솔직한 심정이라는 걸 총리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에 법인세 감면 강행하면서 정부의 논리가 뭐였습니까?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데요. 23년도에 1.4% 성장할 동안에 기업의 설비 투자 겨우 0.4% 늘어났습니다. 총리께서는 쭉 오랫동안 경제 관료를 하셨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와 관련, 투자 요인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 전망이나 시대의 흐름, 그리고 산업 전망에 근거해서 투자를 결정을 하지 법인세 조금 깎아준다고 해서 이 기업이 투자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러한 지금 의원님께서 법인세를 지급하셨으니까 법인세가 불리해지면 투자가 밖으로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작년에 외국인 투자는 역사상 최대인 327억 불인가요? 그걸 기록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게 법인세 때문이냐고요. 아닙니다. 법인세 조금 깎아준다고 아닙니다. 외국 기업이 들어오고 우리 기업들이 나가냐고요. 아까 제가 좀 요인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이건 그냥 내 의견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견해예요. 그리고 이렇게 검증돼 왔어요. 그러나 한두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작용받지는 않지만 법인세는 외국인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또 우리 국내 투자가들도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하나의 요인입니다. 물론 규제라든지 정치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그 불확실성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지정학적 요소라든지 모든 게 다 있습니다만 법인세는 이 어느 국가가 어느 경제가 투자에 대해서 존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하나의 바로메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수 효과의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감세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하고 세수가 감소하면 정부 지출을 줄이고 그렇게 되면 내수가 악화되고 또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합니다.
세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세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정부 지출을 또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감세 정책 재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거꾸로 보면은 경제가 어려운데 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그 재정을 적자를 늘려가지고 투자를 하느냐, 금융을 물가가 오르든 오르지 않든 아주 과감하게 풀어가지고 우리나라만 홀로 금융을 아주 그 팽창적인 그러한 그 금융으로 가져갈 거냐 하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단기적인 그런 그 안정화 정책을 가지고 했을 때 대외적인 우리에 대한 신인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우리 경제의 위기로까지 닥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막아야 하는 우리의 처음의 방어선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그런 좀 조심스럽고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인내함으로써 어려운 부분에 대한 타겟된 지원을 해가면서 그런 그 거시 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잘한 그런 나라로 평가를 받았고 작년 이코노미스트지도 새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경제 운영을 잘한 국가로 평가받았고 많은 외국인 그 평가 회사들도 한국을 AA-라는 그런 일본보다도 2단계가 높은 대외 신인도를 우리한테 부여해줬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대외 신인도 평가가 윤석열 정부가 잘해서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건 아닌 건 아시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네. OECD 두 번째 성적을 거뒀다. 이건 이따 다른 의원님께서 그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라서 저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경기 침체의 원인이 공급의 문제입니까? 수요의 문제입니까?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의 문제죠. 아니에요. 공급의 문제도 많죠. 왜냐하면 국제적인 이러한 우리 세상무 부총리께서는 글로벌 수요의 문제라고 글로벌 말씀하시던데 서플라이 체인이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에너지나 이런 물가로 아직도 우리한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내수 기반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소비 여력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요. 감세 정책 이거 다시 조정해야 되고요. 현재의 경제 운영 방향 전면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계 무역 구조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새로운 무역 장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후 변화에 따르는 그러한 그 탄소를 제대로 줄이지 않았을 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역과 연계하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급적인 측면에서 수요적인 측면에서 규제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의 총 요소 생산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우리의 전체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잘하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우리에게 상당한 마이너스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다행스럽게도 총리께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기후 무역 장벽이 앞으로 새로운 이 국제 무역 질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새로운 규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재생에너지 정책 우리 윤석열 정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지만 왜 위축시키고 있죠? 아니에요. 근데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모든 나라는 자기에게 가장 적절한 CO2를 줄이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CO2를 줄이는 정책은 뭐냐? 신재생 에너지 중요합니다. 원전 중요합니다. 원전은 CO2를 전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 많은 질타도 해주시고 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과 에너지와 수소와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CO2를 줄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을 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카본 프리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던졌고 국제사회에서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는 계속 CO2를 줄임으로써 우리의 미래에 건강한 그런 그 지구를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뭐 한국형 CF100 이런 국적 불명의 정체 불명의 에너지 정책을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아리백이 원전에 들어갑니까? 아리백은 안 원전이 들어갑니다. 아리백에 들어갑니까? 아리백은 원전에 안 들어가고요. 그런데 아리백은 지금 민간 단계에서 추진되는 하나의 이니셔티브고요. 지금 CFE는 대한민국이 던졌고 약 22개국 내지 27개국이 그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같이 일해보자라는 지금 그 동의의 범위를 넓혀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원전이 재생에너지에 들어갑니까?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도구마적인 재생에너지보다 도구마적인 CO2를 줄이는 정책을 우리가 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프랑스판 IRA, 미국의 IRA에 의한 평정 경쟁법, 아리백, 이게 여기에 원전이 다 포함이 됩니까? 이거는 당연히 원전이 포함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패키지. 그러니까 남의 다리 긋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CO2를 줄이는 것이 정말 지구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지 신재생만을 통해서 CO2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는 비합리적인 정책이라는 아니 거를 원전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이 법들이 이 규제들이 아니에요. 그 법이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니 이 법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 제품을 어떻게 수출을 해요 이 나라들한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CO2의 컨텐츠가 어떠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IRA는 신재생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CO2를 줄이는 그 수준이 중요한 것이지 신재생이 아니면은 수출이 안 된다. 그런 식의 무역 제도는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의원님. 삼성전자의 보고서를 보면은요. 고객사들이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을 요구한다. 이 요구를 충족 못 시키면 최대 31조 5천억 매출 감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신재생 에너지를 그러한 상황에도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줄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현 단계에서 저희가 지금 필요한 양과 우리가 공급하는 양을 조율을 해가면서 전력 그 발전 기본 계획을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열의 그리고 많은 그 지식을 저희도 생각해 가면서 원전과 수소와 우리 신재생 에너지를 조화롭게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전 지구의 CO2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민간기업 이야기를 했고 우리 정부 산업자원부에서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한국 기업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루지 못하면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 규모가 40% 축소, GDP는 3.8% 줄어든다. 이런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어요. 정부가. 어떠세요? 정부가 정확히 언제 2022년 11월. 2022년 11월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 리뉴어블을 2022년 11월은 원전과 수소와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러한 정책을 확고히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세계적인 동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 지금 말씀하신 태양광과 풍력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여건이 좋지 않은 나라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이런 토지의 가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도 지금 의원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울산 또 전남 이런 쪽에다가 풍력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재생을 그렇게 해서 조화롭게 가져가야지 이거를 너무 도구마처럼 그렇게 가져가면 이거는 우리나라에 굉장한
경쟁력이나 산업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지금 에너지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요, 재생에너지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는 전 세계에서 전력 생산량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유일한 발전원입니다. 완전히 아니에요.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2024년에 재생에너지가 전 세계 발전량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최대 발전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가 새로운 블루오션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자리 창출 효과만 보더라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2022년도에 1370만 명으로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고, 미국에서도 이 IRA법 시행 후에 10만 개의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원자력 시장보다는 재생에너지 시장이 훨씬 더 커요. 즉 우리 산업 유발 효과로만 놓고 보더라도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동의합니다. 분명히 태양광이나 이런 건설 코스트가 이런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에너지원으로서 CO2를 줄이는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와 원자력은 계속 지금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구라파에서도 제가 1월 달에 OECD 다보스에 가가지고 특별한 세션을 제가 주관을 했습니다만, 많은 나라들이 이 원전에 대한 관심을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위 신재생을 하지 않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신재생과 원전과 수소를 또는 기타 에너지원을 정말 조화 있게 잘 이루지 않으면 정말 에너지의 CO2 배출량의 감소, 그리고 에너지 안보, 그리고 우리 산업의 성장의 안정성, 이런 거에 정말 잘못 핸들링하면 진짜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태양광 코스트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여건에 따라서 원전과 그러한 신재생과 수소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정부의 정책이고, 신재생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성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저평가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때문에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이 매우 위축이 되었고, 특히 태양광 산업 생태계가 거의 지금 붕괴 일보 직전까지 왔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은행 지점 같은 데서는 태양광에 태자만 들어가도 대출 못 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는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시키고 개선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향이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정책을 가지고 말하자면 중요성이나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역시 우리의 미래에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신재생이 정말 이걸로 뭔가 승부를 봐야 되고 원전은 없애야 되겠다. 이런 조금 너무 과도한. 내가 그렇게 좀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재생에 대한 현실적인 과거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조금 일어나면서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 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제가 의원님이나 이런 신재생에 대해서 아주 학식과 이런 많은 경험이 계신 분들을 잘 모시고 그런 문제들은 다 저희가 해결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계, 산업계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에너지 대전환기에 어떤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매우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 재생에너지 정책 잘못 펴면은요, 우리 제조업이 재생에너지를 찾아서 오히려 이탈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제가 전에 대정부 질의를 할 때 제조업 유목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잘 알고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안 오리라는 법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특히 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어떻게 다시 육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그런 성찰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러한 종합적인 에너지의 좋은 믹스를 통해서 우리의 CO2도 줄이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도 유지하고 에너지 안보도 유지하는 그러한 정책을 잘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